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갑시다.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가볼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야. 여기서 난쟁이가 뜻하는 게 뭘까요? 난쟁이. 여기서 난쟁이는 누구니?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난쟁이는 사회적 약자를 뜻하기도 하죠. 사회적 약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작은 공의 의미는 뭐겠냐? 쏘아올린 작은 공이니까 작은 희망? 난쟁이가 사회적 약자가 쏘아올린 작은 희망. 근데 제목이 되게 슬퍼요. 이 공은 결국 쏘아올린 작은 공 결국 어떻게 되어 있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슬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는 공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 결국은 슉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난쟁이의 절망을 암시한다 라고도 보는 거야.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그죠? 사회적 약자. 난쟁이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상징하는 건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색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러니까 난쏘공이라고 부르죠. 흔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고요. 자, 인물 주인공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머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고요. 아버지, 철구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난쟁이라고 했죠.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는 거고. 영호는 둘째 아들이죠. 공상에서 노동자로 인하며 자신과 가족의 처한 현실의 문제에 불만을 느끼고 가장 저항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영수는 나라고 나왔죠. 여기는 이 파트는 누가 서술자냐면 영수가 서술자입니다. 영술자. 그래서 큰아들이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대목이고, 영희 막내딸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영희를 상징하는 게 뭐 있죠? 그렇죠. 편지꽃이 연희를 상징이 됩니다. 여기 순수하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영희가 변해가는 것도 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거. 근데 여기서 보면 너네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건 아니지만 컸으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조금 더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그래서 입주권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때 나오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가 불렀죠. 여기서 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난쟁이죠.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 난쟁이가 맞으니까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즉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난쟁이라고 말하잖아. 그것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옳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난쟁이는 아까 얘기했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거 실제 난쟁이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까 이제 나가 누구였지? 앞부분에 그 인물 소개에서 장남이 영수였죠. 그래서 이게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이 뭔데? 바로 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죠. 옳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온 가족을 다 건데 확실한 데잖아.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에 확신한다는 것, 가족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생활을 뭐하러 생각하겠어. 그냥 지금처럼 넉넉하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래서 난쟁이 가정에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게 지옥이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뭘 꿈꿔? 천국을 꿈꾸게 되죠. 자, 좀 더 읽어볼게.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니?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것이겠죠. 이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면 하루라도 지옥이 아닌 날이 없었다는 거야. 천국을 생각해보자.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는 거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라고 했죠. 여기서 전쟁, 지옥 이 두 개를 통해서 난쟁이 가족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죠. 전쟁과 지옥 이 두 개. 참 잘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이 사회에서 뭔가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늘 좌절하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들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 가난하고 현실의 고통을 잘 이겨냈는데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거다라는 거죠. 그날 아침 일이 뭡니까? 그날 아침 일이 뭐예요?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데 바로 철거 개고장이 날아온 날이야. 철거 개고장이 날아온 날입니다. 그날 아침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아침 일, 그날 아침이 뭐지? 이 구조를 통해서 뭘 한다면, 그날 아침 과거로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나고, 그날이 뭐지?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날 아침으로 갑니다. 철거 개고장 받은 날로 넘어갑니다. 회상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작품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요. 절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과거입니다. 이제 현재입니다. 이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요. 근데 이 정도면 친절한 거예요. 그날 아침 말은 참기 어려웠다라고 이런 표지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 시점이 모호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할 때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에서 어디로 넘어갔구나? 과거로 넘어갔지? 그 이전 과거로 또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다시 현재로 넘어갔구나. 이거 시간 관계를 잘 해야 돼. 그래야지 소설이 이해가 잘 돼요. 갑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이죠? 그래서 이 아침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가 회상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디로 넘어간 거야? 과거가 넘어가죠. 과거로 됩니다. 여기서부터 과거입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니?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 개고장이라는 건 뭐니?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이 집을 뭐 하겠다고? 철거하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어코 왔구나 라고 했죠. 이 말을 통해서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이게 이 식사를 통해서 집안 형편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라고 말하죠. 어머니는 문맹입니다.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낙원구. 야, 동네가 어디니? 낙원구죠. 그리고 낙원 무슨 동이에요? 행복동이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까? 낙원에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그럼 이건 제목이 뜻하는 이런 게 뜻하는 건 무엇이야? 이거 뭐라고 나와있니? 무슨 적? 무슨 적이야? 낙원동이 아니잖아. 우리 사는 곳은 반어적이죠. 그래요. 반어적. 반어적. 이런 효과는 비극성을 강화하죠.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데 매일 지옥을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김부리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게 난쟁이 이름이죠. 갑니다.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땡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자진 철거해라.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 폭력이죠, 이 정도면. 빈민층이 가지는 폭력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게 이런 현상이요. 1970년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혹시 용산 참사 이런 걸 기억해요? 용산 참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모르지. 이렇게 잊혀져.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됐나? 10년 정도 됐나? 용산이 재개발이 들어가요.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야, 사람들이. 정부에서는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에서 떨어지고 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선 오래된 게 기억이 잘 안 나. 그 정부의 강제 철거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요. 이게 불과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압구정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들이 이런 현상을 잘 몰라요. 개념이 없어. 근데 그 내용은 골자리인데, 자, 네가 새 들어갔어요. 새 들어 살아요, 그 집에. 새 들어 장사를 하려고 건물에 식당을 열었어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재개발이 된 거야. 그 집주인은 땅값이 오르잖아.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좋아, 재개발 동의할게. 돈을 쾅 찍었어요. 이 세입자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압구정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압구정 그들이 그러는 거야. 그 아이들이 되게 부자들이죠. 그 당시 이상하게 우연히 겹쳐서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부자들이 그 수업에 다 들어있어. 이름만 되는 알만한 기업들의 자식들이, 손녀들이 다니고 있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선생님은 나한테 그래. 선생님,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가고 버텨요? 이해를 못해. 근데 걔네들 왜 못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야. 왜?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줬으니까? 권리금을 줬으니까. 권리금이야. 흔히 말하는 자릿세를 낸 거야. 자릿세를 얼마 냈어? 2억을 냈어. 그치? 그럼 내가 거기서 2억의 자릿세를 내고 나서 임대료 따로 내고 월세 따로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해. 그럼 내가 거기서 장사를 접고 다른 데로 가격을 올리면 그 2억 원의 권리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아요. 그게 권리금이에요. 응?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어지면 그 권리금 어떻게 되죠? 날리는 거예요. 2억 원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 장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민들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이게 철거되면 자신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권리금은 내가 정확한 불법이에요. 권리금은 불법이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우린 못 나가. 그럼 정부에서 내가 권리금을 뭐 보상을 해주던가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밀어붙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옥상으로 도망가요. 컨테이너에서 경찰이 들어가서 진압하다가 컨테이너가 건물에 부딪혀서 기울어져요. 그래서 경찰도 떨어져 죽고 뭐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요 판자촌에 살아요. 판자촌에 살아. 판자촌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얘네 개인 땅이야? 아니에요. 정부 땅에서 얘네들이 거기다 판자로 집을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 땅이니까 니네 나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가라고 하진 않아요. 뭘 줍니까? 돈 전에 뭘 줘요? 입주권을 줘요. 입주권이 뭐예요? 나중에 여기 뭐가 들어올 거니까, 아파트가 들어올 거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뭐만 줘? 권리만 줘. 권리만 있으면 들어가?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요. 권리를 만약에 그러면 입주권을 포기하잖아. 그럼 뭘 줘? 이주금을 줘. 그지? 근데 이주금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주금 가지고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판자촌은 여기서 돈이 안 드는 집이었잖아. 돈이 없으니까 가. 아무리 싼 새 집으로서 그 돈을 쓰면 그만이야. 없어지는 돈이야. 그래서 자신들은 어디에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것이 없으면 삶에 터전이 없는 거야.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입주권을 갖고 아파트에 들어가겠지. 그잖아. 입주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살 곳이 없는 거야. 입주권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버티려고 하니까 어쨌든 강제 철거를 하겠다. 이때까지 자진 철거해. 안 하면 강제 철거하고 비용은 너한테 징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얘네가 허물어지면 야 이주 보조금 좀 줘봐. 이거 아무 때나 쓸모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쫓아내는 거야.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나공구 행복동 46번지 1839 구조 건평평 나오지. 그러니까 이 반어적인 표현이야. 나공구 행복동 반어적인 표현으로 아까 위에 써잖아. 이렇게 위에다 비참한 비극성을 어떻게 더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자 일단 철거 계고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말이 없었지. 그런데 잘 봐. 벽돌 공장에 높은 굴뚝 있지. 높은 굴뚝 있잖아.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어. 누구네? 난쟁이네 마당을 굴뚝의 그림자가 덮은 거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그럼 여기서 굴뚝이 상징하는 뭔데? 바로 산업화야. 산업화가 어디에? 좁은 마당이지. 큰 마당, 좁은 마당이잖아. 누구네 마당? 난쟁이네 마당이지. 난쟁이네 마당을 덮어버린 거야. 이걸 통해서 산업화의 횡포,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 그러면 난쟁이 가족이 이렇게 횡포를 당하고 암담한 미래를 가지게 된 건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니? 벽돌 공장의 굴뚝 그림자 때문이라는 거야. 벽돌 공장의 그림자가 뭘 상징하는데? 산업화를 상징한다고 했지. 산업화 근대화로 인해서 이들이 이런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지.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이렇게 나오지.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니? 어머니가 그날 아침만은 참기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참기 힘든 거야. 그래서 손을 들어 부엌 바닥 한번 치고 가슴 한번 치고 부엌 바닥 한번 치고 가슴 한번 치고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봐야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응?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야.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야.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절차. 이 건물은 언제 될 거며 완공되면 언제 돈을 얼마큼 집어넣으면 입주할 수 있고 중도금 얼마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겠지. 그리고 입주를 포기한다면 이주 보조금을 살 수 있을 거고 이주 보조금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적혀 있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의 중개꾼들이야. 중개꾼들. 왜? 넌 돈이 없잖아. 뭐만 있어? 아파트 입주권만 있지. 근데 저 돈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 입주권이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입주를 포기할 수 있는 이주 보조금을 주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입주권을 뭐 하는 거야? 입주권을 사서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또 따라. 재개발자 거간꾼들이라고 부르죠. 장사꾼들. 한때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자, 아버지 두 동생이 누구하고 누구야? 영희하고 영호. 그렇지. 영호 두 동생을 만났죠.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포가 뭐 하는 데게? 포는 가게잖아. 도장 가게겠죠? 도장 받는 가게. 계약서 찍으려면 도장 가게가 필요하나 보죠? 어쨌든 도장포 가게에 앉았습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운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날 어떤 날? 철거 개고장이 날아온 날이야. 집이 자진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허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에 들어있는 부대를 들러매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얘기 들은 거잖아. 어린 영희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라고 했죠. 좀 더 가볼게요. 몇 사람들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야.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달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또 무력감을 알고 있는 무력감을 느낀 사람이긴 하겠죠. 자신이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도피하는 거겠죠.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책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지섭이가 준 거죠. 읽었다며.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죠? 난쟁이가 간다. 차별적인 시선이겠죠.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알루미늄 폐찰이 있어요. 표차. 여기 딱 이렇게 이 집에 된 거야. 그걸 왜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으면 이 집이 무허가 건물이잖아, 다.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표찰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입주권을 받든 이주 보조금을 받든 받을 수 있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만 알루미늄 표찰이 있어야지만. 이게 내가 여기 살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입주권을 받든 이주 보조금 받든 저게 있어야 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왜? 여기는 우리 집이야. 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버텨. 저들이 뭔데 우리 집을 뺏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이거 무허가 건물이거든, 그죠?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표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렇게. 그죠? 이제 이렇게요. 좀 더 가볼까요?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염색 공장에서 일하고 뭐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일을 지금 그만둔 상황인 거야. 일을 수입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거다. 너희들 수입이 없잖아. 집안의 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가볼게.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어때? 이 상황을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그 입주권 팔 거예요? 당연하지. 입주를 할 수가 없잖아. 입주할 수 없으니까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그랬더니 반항적인 내가 나오지. 팔긴 왜 팔아? 응? 팔긴 왜 팔아?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도 안 가. 그럼 어쩔 거야?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영어 되게 반항적이죠? 반항적이지만 뭐가 없어, 얘는. 뭐가 없니?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겁이 없어? 현실 파악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 파악이 부족한 거지, 지금. 네가 버틴다고 될 게 아니잖아. 어? 버틴다고 될 수 있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철이 없지, 아직.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아까 가장 반항적인 인물이 영어라고 했잖아. 영어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절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여기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말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아버지는 체념이에요. 체념.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이 펜지꽃이 아까 말했지? 영희의 여리고 순수한 영희의 이미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놨다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할 동안 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여기서 큰 오빠가 누구라고? 나. 영수. 그래. 근데 왜 큰 오빠가 영수일까요?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줄게. 숫자가 머리 숫자. 첫 번째 머리수, 영수. 그렇게 기억하면 쉽지? 진짜 머리 숫자는 아니고. 그렇게 기억하면 숫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어 라고 말하죠. 법은 누구의 편인가요? 결국은 법은 누구의 편? 가진 자의 편인 거야.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는 거야. 법이 가진 자의 편이야.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법의 부조리함, 매혹한 현실, 이런 것들 나타나는 작품이 되겠죠.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마당과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여기 잘라. 그때 나는 말했다. 여기 다시 어디로 간 거야? 다시 그 과거로, 더 과거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더 과거야. 과거. 더가 되게 웃긴다. 더 과거로 가는 거야. 영희는 잘 울었잖아. 그때 내가 말했다. 라고 했죠? 더 이전이야. 이전. 어렸을 때, 울었을 때로 간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멈추고, 앞에 거 다시 와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여기 시간이 바뀌니까, 여기 좀 놔두고 앞으로 가자. 앞에 옆에 있는 거 뭐, 핵심으로 한번 가보고 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제목이 아까 했었지?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곡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죠. 하지만 작품의 대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은 제목과 대비되어 산업화사의 부정적 현실을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작은 공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데 쏘아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아까 제목에다가 이렇게 난쟁이에 쏘아올린 작은 희망인데 희망은 다 슉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절망을 암시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 나의 현실인식을 드러낸 소재. 천국과 대비되는 곳이 지옥이지. 지옥에 살면서 늘 천국을 생각하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살면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전쟁에서 뭐 하기만 하니? 지기만 하죠. 그래서 지옥과 전쟁.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이고 난쟁이 가족의 현실이고 매일 지기만 하죠. 이게 부자들의 삶이죠. 난쟁이의 꿈이죠. 지옥에 살면서 늘 천국을 꿈꾸니까. 근데 꿈꾸는 천국이라고 해봐야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야. 이렇게. 자, 특정 구절. 그러나 그날 아침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라고 말했지.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것임을 드러나고요. 실제로 그날 아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독자의 호기심.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겠죠. 그치?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은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날이겠죠? 맨날 지기만 했다. 매일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거 기록해뒀고, 다음. 가난한 난쟁이의 가족이 삶이 드러나는 소재들. 철거 계고장, 보리밥 까만 대장, 시든 고추 두어 개. 이거 어머니 반찬이겠죠? 잦은 철거를 명료한 철거 계고장과 어머니의 초라한 밥상은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반어적인 효과,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난쟁이 가족은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네의 명칭은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비극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소재 대비 한번 가볼까?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산업화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조각마루 끝 좁은 마당은 소외된 난쟁이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화의 횡포가 난쟁이 가족의 그림자로 덮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업화 근대의 횡포로 인한 난쟁이 가족의 삶의 어떤 비참함 이게 드러나 있는 거고. 다음 철구 계고장을 받은 어머니의 심리 어떤 심리 한번 가볼까요? 식사를 끝내지 않고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죠. 인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 먹치고 절망감, 답답함 이런 거고.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이들은 뭐라고? 난쟁이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소외된 약자를 뜻한다고 얘기했죠. 소외된 약자. 그래서 작가는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했다는 거. 알루미늄 표찰,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생겨진 번호고요. 이게 나중에 입주권과 바꿀 수 있고 또는 입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이면서 동시에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 태도, 영어. 거부하고 있죠? 현실 저항적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있죠? 그렇죠? 그다음 편집고 작고 순수한 영희를 상징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영희는 편집꽃처럼 순수하고 여린 존재이지만 편집꽃이 시들어 사라지듯 영희의 운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라는 거. 어쨌든 꽃은 피어있는 건 지기가 있죠. 일시적이죠. 그런 걸 암시한다고 보고 실제로 이 순수함이 훼손되기도 하니까 뒤에서 아버지 이제 얘기는 그걸로 끝난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체념적인 태도가 되겠지. 그리고 현실 도피죠. 책을 읽고 있는 것도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 태도, 도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난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거를 한번 더 들어가 볼까? 좀만 더. 야, 뒤에 몇 페이지 남았니? 야, 4페이지 남았어? 지금 몇 페이지 했니, 우리가? 4페이지 했냐? 30분 동안 4페이지 했는데 15분 남았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 철거 계고장이 다시 나왔지? 그치? 철거 계고장이 어디냐? 철거 계고장이 다시 나오는 어디 부분이야? 아버지는 여기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여기 나오지? 여기까지가 아까 지금 이제 어린 시절 영희로 갔잖아. 영희로 갔다가 여기로 다시 철거 계고장을 받은 아침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울어요. 자주 울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러면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준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이렇게. 우리는 풀냄새가 났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풀냄새가 나고 부자들한테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오늘 저녁에 고기 먹어야 되겠는데 밤에 삼겹살 먹으면 좀 오반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일 줄 알았어요.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자꾸 묻곤 했어요.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말이니? 이거 무슨 의미야, 이 말은? 엄마, 이거 무슨 고기 냄새인지 뻔히 알았어. 알면서도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왜 물어보겠니? 그래,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 철이 없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겠죠.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럼 한 대 때리면 안 되겠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이렇게. 왜 빨리 하겠니? 빨리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왜? 아이들한테 나는 고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부딪히며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 기준은 뭐냐면 어렸을 때 기준은 아버지가 나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많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은 경제력, 돈. 그래 고기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고기 나쁜 사람은 안 사주면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없냐 아버지 속이 어떻게 했냐? 뒤집어지겠죠.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아버지는 착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좋고 나쁜 기준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좋고 나쁜 기준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좋고 나쁜 기준하고 다르겠죠. 이렇게. 근데 이 애도 알아요.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이렇게. 주머니가 달린 옷. 세모.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을 뜻하는 건 뭐죠? 부의 상징인 거야. 고기 굽는 냄새랑 같은 의미야. 우리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지. 가난하니까. 영희의 옷에는 무슨 냄새가 났어? 풀 냄새가 났지. 그래, 이런 것들이야. 자,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막말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이렇게 돼요. 그럼 악당은 돈이 많다는 의미잖아. 그럼 그 당시에 그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 나빠? 아, 나쁘죠. 그래서 부유층에 대한 시선이 그래요. 돈 많은 부유층은 누구라고? 다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당이지, 이렇게.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아버지에 대해 막말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자기도 알아요. 아버지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걸. 하지만 경제적으로 나한테 먹을 걸 주지 못하는 거죠.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고기 냄새 맡으러 갔어.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는 거야? 그때야, 그때. 그럼 다시 언제로 돌아오는 거니? 현재는 아니고 철거 개고장 받은 철거 개고장 받은 아침으로서 여기까지 쭉 따라서 여기서 다시 개고장 받은 날 아침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앞에만 좀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가자. 여기서부터 가자. 나는 주택가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어머니한테 왜 물어봤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물어봤죠. 당연한 거죠. 나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뭔데? 옷에 주머니를 달아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이 못 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원망의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거짓말. 가정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고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라고 말하는 건 도덕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판단이 우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뭐에 대한 인식? 부유층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기도 하겠죠. 부유층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은 풀냄새 주머니가 없는 옷,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고기 냄새 주머니가 달리는 옷.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통해서 소외된 빈민의 절망적인 삶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20분만 더 있었으면
2, 30분만 더 있었으면 뒤에 학습 활동을 싹 다 끝내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